미국은 무기한입니다. 일본은 사형 판결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무기한입니다. 대한민국은 15년이었어요.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2007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25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건이라는 게 뭐 추리소설이나 영화처럼 명확하게 진상이 밝혀지고 범인이 잡혀버린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이 모든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두고요, 사람들은 시간 제한이 있는 범인과의 게임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15년 5475일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라는 얘기죠. 이 게임에 문제가 있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해결할 단서와 검거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만들어내는 극악의 확률을 뚫고서 이 정의라는 게 승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한 말이 있어요. 짐 비숍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1분 전만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여대생 정은희 양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의 성서 캠퍼스는요, 당일 축제 기간이었어요. 축제 기간이니까 어때요? 뭐 학생들이 다 모여서 뭐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당시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1학년이에요. 20살이었던 정은희 양은요, 과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동기들과 선배들과 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요. 막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근데 이 정양은 평소에 술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금방 취기가 돌아서 좀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같은 과에 재학 중이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남자친구를 박군이에요. 남자친구가 이 박군이 자기보다 더 빨리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군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학교 정문을 나서게 됩니다. 이때의 시간이 밤 10시 40분이에요. 정양의 남자친구인 박군은요, 정문을 나선 지 20분 정도 지난 밤 11시에 정신을 차리고 술이 깨면서 눈을 떴는데 글쎄 자기가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었대요. 눈을 떠보니. 방금 전까지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병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냐. 박군이 그랬대요. 자기는 학교를 나온 뒤로 아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희 양이 사라져버렸어요. 정은희 양은 다행히도 금방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약 6시간 후인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에 발견되었습니다. 학교와 4k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한켠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채로 무참히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어요.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요, 정양의 사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요, 정양을 직접 차 운전을 하다가 치어 죽인 23톤을 운전하던 덤프트럭 운전수 최씨였습니다. 이 최씨라는 사람의 증언은 이랬어요. 새벽 5시 10분경에 구마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도중에 정양이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뛰어들었고 그대로 차에 치여서 숨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최씨가 의심스러웠던 점은 결정적으로 가족들이랑 만나기를 극구 거절했답니다. 완강하게 거절을 했었대요. 절대 이 정양의 가족들은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최씨는 밝혀진 게 있었는데 당시 수십 개의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 최씨의 증언을 믿어야 될까요? 자기가 운전 중에 정양이 뛰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증언이었어요.
자, 이후에 많은 수사가 있었고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량의 사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끝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경찰은 알아내지 못했던 의문점들이 가족들의 조사에 의해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족들이, 아무런 범죄 지식이 없는 가족들이 밝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가족들은 최 씨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최 씨의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경찰의 조사 내용을 보고요, 의문점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고사라고 하기엔 뭔가 미심쩍다라는 느낌이 가족들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이런 의문점들이 들었대요. 첫 번째, 정량의 사체에는 발견 당시에 속옷이 없었다는 점이죠. 자,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게 정량의 속옷인데요. 그 사고 현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겁니다. 근처에서요. 정량의 사고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량의 그 사고 지점을 가서 어떤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던 동료 학생 임군이 사건 현장에서 이 금방 가드레일에 떨어져 있던 속옷을 발견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량의 가족들에게 알렸죠. 정량의 가족들이 이제부터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죠. 영안실에서 정량의 사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내 딸에게 속옷이 입혀져 있나 아닌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입혀져 있으면 이건 정량의 속옷이 아닌 거죠. 만약에 벗겨져 있으면은 이 속옷은 유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딸의 시신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영안실 직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영안실 직원이 굉장히 뭔가를 숨기는 것 같더래요. 정량의 바지 주머니를 살짝 뒤집어서, 그 바지 주머니 안쪽이 흰색이잖아요. 그 바지 주머니 안쪽을 슬쩍 이렇게 보여주고는 이게 속옷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가족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가족들이 보기에. 그리고 다른 날에는 정량이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동생에게 가드레일에서 발견한 속옷을 갑자기 보여주더니 이게 언니 거다 라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웬 속옷을 보여주더니. 동생은 이러한 질문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영안실을 방문했을 뿐인데 아무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영안실 직원들이 속옷을 갖고 오더니 이거 동생 거, 이거 언니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발견 당시에는, 그리고요, 그 이후에 발견 당시에는 정량에게 입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던 속옷이 영안실에서는 새 것으로 바뀐 채 착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요, 이 남자친구였던 박군이에요. 과연 박군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20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점이죠. 10월 16일 정량이 행방불명되던 당시에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20분간이. 하지만 박군의 증언은 일관적이었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증언만 반복했고요. 이후에 여자친구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만나자, 잠깐 물어볼 게 있고 확인할 게 있으니 만나서 면담을 좀 하자, 이런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서 잠적해버립니다. 학교를 찾아갔죠, 가족은 이번에는. 네, 박군은 물론이고 이 정량이 재학하던 과의 동료 학생들조차도요, 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해 저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좀 이렇게 감추는, 쉬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찰은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을요. 사건은 그냥 사고사로 이제 처리되고 있었어요. 네, 가족들이 이러한 앞에 의문점들이 들면서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의심된다라고 말하자 정량의 가족들이 이런 거, 속옷에 관련된 것들, 폭행 흔적, 하체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등, 그래서 자살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지나오는 트럭에 몸을 던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근데 경찰의 답변은 이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아닌 걸 증명해보라라는 말을 했답니다. 가족한테. 그 증명은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고사로 할 테니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너희들이 증명해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주장을 하면서 수사를 기피했었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수집해온 증거물들에 대해서 지문 감식을 요청했는데 이런 기초 수사도 진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예요. 의문스러운 부검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건 발생 2일 후인 10월 19일 정량의 시신은요 경북대 병원으로 옮겨졌었는데 부검이 실시되었죠. 정확히 어떠한 사인이었는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부검을 한 건데, 가족들에게 부검 사항이나 진행 상황을 알리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두 가지 결과만 통보했습니다. 사인은 뇌파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파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내 정액 미검출,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이 두 가지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답답해요. 정확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질 않는 겁니다. 그냥 빨리 하려고 이 사건을 수사를 종결시키려는 의도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가족들은 그래서요, 아까 말했던 그 정량이 친구였던 임군이 발견했다는, 가드레일에서 발견했다는 그 속옷을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찰이 나서서 증거물을 기각시킵니다.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가량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래서 감정이 좀 늦춰지게 되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이 속옷이 무엇인지, 누구 거고, 과연 정량에게 맞는지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수사를. 그걸 5개월 동안 미뤘다는 거죠. 경찰이 막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끝끝내 이 속옷에 대한 감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정액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어요. 누군가의 정액이 묻어있는 속옷이라는 거죠. 자, 정량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수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딸은 사고 이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이 속옷에 대한 감정으로 인해서요, 교통사고 전에 강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발견된 정액의 DNA와 정량 주변인,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조사를 실시했지만 용의자가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잠정적으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정량 아버지입니다. 정현조 씨예요. 이 딸의 죽음을 의문을 풀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채로 혼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법에 대해 알지를 못하니까, 일반 회사원이니까 법에 대해 알지를 못하니까 경찰에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5년간 혼자서 법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모두 70장의 진정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게 돼요. 근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다 기각됩니다. 70장의 조사 내용들이요. 약 15년에 가까워지는 이 노력은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으로 가면서 딸의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요, 1998년 10월 16일 사망한 채로 정은희 양이 발견되면서 시작했고요. 이 공소시효의 만료일은요, 2013년 10월 17일까지였습니다. 이것을 한 달 정도 앞둔 2013년 9월 5일에 정량의 아버지인 정현조 씨의 끈질긴 청원과 추적으로 경찰이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범인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범인은 스리랑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을 했었던 외국인 노동자 K예요. 이 사람이 붙잡히면서 15년 전의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일 동료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함께 귀가 중이던 이 K는요, 실명도 안 알려줘요. 실명을 단 어디서도 진짜 이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K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K로만 밝혀져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에 걸어가던 정은이 양을 발견했고요. 셋이서 이 정은이 양을 납치해서 좀 떨어진 곳에서 구마고속도로 인근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뒤에 현금과 학생증을 뺏어서 달아났다는 거죠. 이것들을 밝혀냅니다. 이후 취중에 성폭행을 당한 정은이 양은요 또다시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고요. 술도 취해 있었고 수풀에서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에 고속도로로 뛰쳐나간 겁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근데 마침 그 덤프트럭이 달려가던 중이었고요. 부딪히면서 치여서 사망했던 거죠. 이렇게 정황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범행 직후에 이 K는요, 이 새끼는 태연하게 공장에서 계속해서 그냥 일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특히 공범 2명은 자기 나라인 스리랑카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K는 한국인 여성이랑 결혼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뻔뻔하게.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요, 이 K가 2011년도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동 성추행이 있었다는 거지. 그걸로 입건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꼬리가 잡혔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범죄를 저질러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 K는 또 지난 8월 20일 한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서 자기 가게를 내주겠다 하면서 환심을 산 뒤에 모텔로 유인했고요. 추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잡았어요. 다행이죠. 잡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트럭에 치여 사망했던 교통사고가 아니고 그 전에 생겼던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 강간죄는요, 살인죄와는 다르게 당시에 공소시효가 10년이었어요. 잡았는데 유전자도 확인했고 이 사람이 명백해요. 근데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검찰은요, 이 K가 성폭행 과정에서 정량의 학생증과 현금 3,000원, 책 3권을 훔친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15년이 해당되는 특수 강도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어떻게든 잡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게 됩니다. 강간죄라면은 성립이 되고 이 사람은 잡혀야 돼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강간죄는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15년의 죄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 강도 강간죄라는 거를 적용해서 기소했어요. 근데 이거는 증거 불충분이 되는 겁니다. 찾았는데 나라에서 정해진 법의 절차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는요, 어떻게든 이 K에게 형을 씌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씌운 죄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죄를 다 수집해서 적용을 해보니 강제추행죄, 도로교통 위반, 무면허운전이요. 이걸로 1년 6개월의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의 착용을 선고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공소시효는 정말 폐지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간죄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옥에 넣자니 이런 죄밖에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하지만 이후에 검찰과 경찰은요, 재수사를 계속했어요. 뭔가 이 사람을 입증할 수 있는 혐의가 더 발견되지 않을까,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항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또 2심에서는 K에 대한 유죄가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검찰이 자신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정량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이 K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스리랑카인 34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요, 공범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내게 돼요. K의 공범 D, 그리고 사건 일체를 전에 들었다는 H. 아니, 왜 이니셜을 하지? 제가 답답한데 너무 지금 소개하기가, 이게 이니셜로밖에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이 H라는 증언을, 이 설명을 들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은 사람에 따르면은 성폭행을 마친 K가
정량의 가방에서 학생증을 꺼내서 뒤지면서 나이를 본 거죠. 20살인 거를. 그래서 같이 공범 중이던 D에게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서 걱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제3의 공범 B가 등장했는데요. 성폭행하는 동안에 책 3권과 K는 학생증을 갖고 있었고 D는 현금을 찾아서 책은 버렸다. 현금은 꺼내 들고 책은 나머지는 버렸다는 진술에 이어서 특수강도가 성립한다는 거죠. 증인을 확보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H에 의해서요. 당시 정량은 B를 뿌리치면서 고속도로로 도망을 쳤는데 이 당시에 범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하게 됐어요. 정량의 속옷에 K의 정액만 묻어있어요. 3명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왜냐면은 K는 정량의 속옷을 완전히 내리지 못한 상태,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면서 묻게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성폭행을 하던 D와 B는요, 속옷을 완전히 벗겨버렸기 때문이라는 진술도 확보합니다. 결정적인 것들을 확보하게 되죠. 검찰은 유리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건이. 하지만 K와 공범들이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 불충분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들이 유력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무죄 선고인 면소 판결을 받게 돼요. 면소가 뭐냐면요, 이 증거물들은 공소시효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결로 그냥 재판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죄를 묻는 과정을 마치겠다가 아니고 재판 중단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라면서 그게 면소 판결입니다. 얘랑 공범 둘은요,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자, 이 K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요 스리랑카에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 K는 현재 국내에 거주 중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억울하죠.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뻔히 범인인 거를 증명해낼 수는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죄를. 현재 그래서 이 이후에도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결국 2007년 이후에 법이 개정됐어요. 공소시효라는 게 생겼고, 이제 생기는 범인들은 무조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정은희 양은 사실 좀 안타깝죠. 조금 더 경찰에서 적극적이었으면은 검거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은희 양 살인사건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